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한 제품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뇌전증이라는 나쁜 병으로 고통받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서 뇌전증이라는 무서운 병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기를 위한 이 제품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18년 동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이 제품을 만드는 이유, 오염 걱정 없는 안전한 제품 생산을 위해 설비까지 신경 쓰는 이유는 단 한 명, 수만 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꼭 필요한 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아픔이기에 이 특별한 제품이 정말 없어지는 그날까지 아기에게 힘이 되자. 남양. 항상 즐겁고 항상 유익하고 그리고 항상 웃음 바이러스가 될 수 있는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움 2배, 건강도 2배로 드릴 두근 육아 토크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 해주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아기 출산하는데 가장 애쓰시지 않을까, 그래서 SC 제1산부인과의 홍재식 원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SC 제1산부인과 홍재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갇혀 있었을 텐데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풀리고 우리 산모분들 오프라인에서 다 같이 만나서 활짝 웃는 얼굴 만나면 좋겠네요. 오늘 얘기가 원장님, 고위험 산모에 대해서, 네. 고위험 산모에서, 임신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떻게 걱정해야 되는지 준비하신 분도 많고 이렇게 할 텐데, 요즘 들어서 고위험 산모가 좀 이렇게 어떻습니까? 좀 위험도에서 많이 좀 이렇게 그런 추세가 많은 지금 시즌 분위기입니까? 최근 우리나라 사회 보면은요, 제일 큰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만혼이라고 하죠. 늦은 결혼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출산도 좀 늦어지겠죠. 네네. 그리고 늦으니까 또 임신이 조금 잘 안 되니까 보조생식술, 그 시험관학이라든지 인공수정을 많이 하니까 다태 임신이 또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합쳐지면은 결국 우리 그 고위험 임신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뭐 반드시 늦게 아기 낳기 때문에 고위험 임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다른 신체 질환,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 임신이 증가할 수 있는 거겠죠. 출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출산이라고 했을 때 많은 어려움들에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양육적인 부분, 사회적 환경 여러 개 다 있겠지만은, 이제 원장님 분야에서, 상과적인 분야에서 봤을 때는, 네. 가장 요거 좀 부분에서 요거 좀 주목받는, 염려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걸까요? 고위험 임신에서는 제일 걱정되는 게요. 아무래도 임신성 고혈압이나 당뇨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큰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임신 초기에는 아무래도 기형아나 유산 확률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조심하고 검사를 자주 받아야겠고요. 임신 마지막기에는 분만 방법에서 아무래도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제왕절개를 좀 많이 갈 수밖에 없겠죠. 고위험 임신? 정확한 정의를 잘 모르겠거든요. 고위험 임신이라는요, 임신 또는 기존 질환으로 인해서 모체와 태아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를 고위험 임신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임신성 고혈압이나 임신성 당뇨 또는 쌍둥이 같은 다태 임신, 그리고 전치태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모두 통칭하는 개념이에요. 고위험 임산부들은요, 그 산모나 태아에게 다른 병에 이완될 확률이 높고 태아가 사망할 위험도 좀 높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하죠. 그 고령 산모가 네. 고위험 산모군이라 이제 이꼴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고위험 임신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해당되는 부분인 거네요. 그럼요. 아무리 젊고 네. 건강하더라도 아기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면 그거는 고위험 산모로 이제 들어가는 불가 되겠네요. 네, 맞아요.
고령 임신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35세 이후에 임신과 출산하는 경우를 우리가 고령 임신, 고령 출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20년 전에 비해서, 2000년에 비해서 최근 2019년 통계 보면은요, 고령 임산모들이 결혼 연령이 한 4살 정도가 느려지다 보니까 고령 산모분이 많이 증가하셨어요. 4배 가까이 고령 산모가 증가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5세 이후에 출산하시는 분이 한 33%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늦게 출산을 하시다 보니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한 1.5배 정도가 증가하세요. 그리고 그 임신 기간 중에 임신성 고혈압이 생길 확률이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그렇게 고혈압을 안고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당뇨는 2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고위험 산모에 고령 산모도 범죄에 포함을 시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뭐 고령 산모라고 하는 부분은 신체적인 나이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에요. 거꾸로 또 청소년 임신을 또 저희는 고위험 임신으로 평가해요. 다른 감염이라든지 다른 신체가 미성숙된 상태에서 임신이 됐기 때문에 다른 아기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그때 고위험 임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원장님의 진료 시간에 저희가 잠깐 할애해서 병원 가까운 스튜디오에서 하다 보니까요, 이 동네에 여기 배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좀 지나가더라도 여러분 소음이 나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임신성 당뇨.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임신성 당뇨부터 이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임신성 당뇨란 임신 중에 산모님들한테 생기는 당뇨를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무언가 음식을 먹으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당대사를 관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기까지 생겨서 아기까지 조절하다 보니까 로딩이 증가돼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당 능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당을 조절하는 능력이죠. 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범위가 좁으신 분들은 임신만 가지고 넘어버리는 거죠. 대부분 가족력이 있거나 기존 비만의 질병을 갖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 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마르시고 젊은 분한테도 임신성 당뇨는 보여요. 그래서 아기가 엄마의 고혈당에 계속 뱃속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딱 태어나와가지고는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순간 저혈당에 빠지기도 하고요. 자라면서 아기 자체가 비만이 되기도 하고 소아당뇨도 생기고 심혈관계 질환도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아기한테도 그게 이제 가는 거죠? 네. 뱃속 안에서 엄마 뱃속 안에서 프로그램이 됐다고 그렇게 우리는 프로그램 이론을 사용합니다. 30주 이후부터 아기한테 막 영향을 미쳐요. 네네. 그때 아기가 빨리 부피 성장하는 시기거든요. 네네. 아기가 거대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대아는 분만 중에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왕절개도 많이 하고 거대하지만은 호흡 기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38주 이후에 갑자기 태어났는데도 호흡이 되게 약한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얘네들이 나중에 태어나자마자 아기들은 우리가 물을 먹이고 포도당을 먹이고 분유를 먹이고 엄마 모유를 먹이고 그렇게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그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순간 저혈당이 빠져가지고 쭉 깔아지는 그런 현상들도 생길 수 있어요. 성장 발달에 영향을 성장 발달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죠. 이거 엄마들이 임당 관리 잘 하셔야겠는데, 네. 임신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오는 거라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알고 있거든요. 임당은 출산하고 나면 사라진다. 네. 그때만 이제 관리를 잘하면 된다는 이것도 맞는 얘기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틀리기도 왜냐면은 임신 중에 아기를 낳고 나면은 몸이 다 돌아오면서 임당은 조절은 대부분 돌아오세요. 네네네. 그런데 10년 정도 안에 당뇨가 될 확률이 50%라고 저희가 평가해요. 그래서 8년짜리 논문도 있는데요. 8년 뒤에 엄마가 비만이 있고 그리고 임신성 당뇨가 있었던 분들은 한 8배 가까이도 증가한다고 돼요. 그리고 엄마가 비만이 있었던 분인데 당뇨는 없었어요. 그런 분들도 당뇨가 나타날 확률이 한 2.8배? 그 정도로 증가된다고 되거든요. 비만에 대한 조절도 되게 중요하고요. 당뇨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내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신성 당뇨 때 막 조절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엄마들이 임당 검사라고 표현하는데 되게 싫어하세요. 왜냐면은 거기 걸리기 싫어가지고 한 달 전부터 막 케이크도 못 드시고 빵도 조금 드시고 그리고 오시는데 딱 걸리면은 그 다음부터 막 그 내과 병원 다니시면서 영양 관리를 받으시는데 되게 빡빡하게 관리가 들어가요. 임신성 당뇨가 현대병이라고 할 정도로 결국에는 비만 때문에 너무 잘 먹어서 이제 생긴다고 맞아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내가 그만큼 애기한테 잘하기 위해서 애정을 쏟기 위해서 먹은 것 뿐인데 네.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다. 근데 또 많은 선생님들은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그 진료받는 산모 어머니 임신성 당뇨 오신 분들이 네. 평균치보다는 많이 먹는 거죠. 그냥 단지 먹는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네. 아기가 자라는 게 그냥 쭉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로그 그래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자라거든요. 근데 임신 초기 중기 때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먹어봤자 아기가 얼마나 가져가겠어요. 그냥 엄마 거 가져가는 걸로 충분해요. 그래서 추가적인 그 영양소 섭취는 더 필요하진 않고 대신 영양의 질이 중요하죠. 아기가 몸을 만들 때 뭘 갖고 만들까요? 단백질이죠. 고기를 잘 드시는 게 필요한데 막상 엄마들은 입덧이 심해지시니까 냄새가 너무 싫은 거예요. 고기 냄새가. 그러면 엄마들이 좋아하는 거는 입에서 녹아야 돼요. 그러니까 빵이나 면이나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이 성분은 애기가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먹으면 다 엄마한테 쌓이겠죠. 그래서 비만이 당뇨로 많이 진행하게 되는 우리 거죠. 땡땡이가 먹고 싶은 거 한 거예요. 그러면 다 거짓말이네요. 이제. 애가 그걸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엄마의 정신적 안정. 그렇죠. 심지어 이것도 필요하다 보니까. 뭐 결국 그러면 임당과 비만에 대한 연관성은 거의 그냥 밀접한 관계다. 예, 그럼요. 저는 너무 저렇게 말씀드려요. 엄마도 행복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아기 낳고 나서 그게 안 빠지면은 되게 스트레스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에 딱 요만큼 제가 목표치는 몸무게 목표치를 다 알려드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만큼 올라가시고 열 생기를 좀 더 드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임신 도중에 임신성 당뇨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네. 이걸 내가 먹지 말아서 이렇게 참아야 돼서 스트레스 받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차라리 스트레스 안 받고 먹는 게 차라리 나아서 임신 당뇨 조절이 좀 힘든 건지. 중요한 게 병이냐 아니냐예요. 병이 없으면은 내 몸은, 사람의 몸은 신비로워서 다 조절을 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임신성 당뇨라는 내당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을 위해서 참으셔야 되죠. 왜냐? 자꾸 당이 오버되면은 거기에 내 몸이 적응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 기능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다음으로 인슐린이 들어가야 돼요. 인슐린 용량이 점점점 올라가면은 결국 그 해는 엄마한테 나타나겠죠. 그래서 병이냐 아니냐를 먼저 알고 그래서 병이면은 그럼 꼼꼼하게 더 내가 오래 아기랑 더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조절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병이 아니신 분들은 아유 그 사람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냥 그렇죠. 행복해야죠. 아 그럼요. 네. 임신 중에 고혈압 부분이 네. 왜 위험합니까? 보통 임신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어지러우세요. 왜 어지럽냐면은 엄마 피를 조금 더 아기 태반으로 많이 보내주기 위해서 혈관 저항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 저혈압이 나타나게 되면서 엄마들이 이럴 때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이 많이 나타나세요. 그런데 정반대로 그 태반 형성 과정에서 물질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혈관 저항이 높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그 저항을 뚫고 피를 보내야 하다 보니까 임신성 고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임신성 고혈압이 생기면은 내 몸에 피 주고받기가 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내 몸 입장에서는 자궁 그 안에 있는 우리 아기가 엄마한테는 제일 소중한데 내 몸 입장에서는 일단 내 머리랑 내 팔다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보내겠죠. 상대적으로 아기한테 가는 피가 줄겠죠. 그러면 아기가 태아 발달이 잘 안 되거나 갑자기 잘못되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말은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이라고서 뭐 어쩔 수 없는 호르몬 변화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네. 랜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원인은 모르는데 평상시에 임신 전에 네네. 그런 뭐 이상 징후나 이런 부분 뭐 이렇게 뭐 유전적인 걸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닐까 또 생각도 네, 맞아요. 없잖아 좀 있습니까? 네, 임신성 고혈압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른다의 원인을.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원인들이 알려져 있어서 이것 때문에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참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임신성 고혈압을 측정하는 인자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전에 임신성 고혈압이 있었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거나 많이 본인이 걱정되시는 분은 인자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임신성 고혈압이 악화되는 요인이 대부분 몸무게 증가가 확 증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식생활에서 좀 짜게 드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조금 느낌이 온다 이러면은 일단 무염식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는 정말 먹은 것도 없는데 팔다리가 막 부으세요. 그리고 몸무게는 증가했다고 하는데 딱 보면은 진짜 살이 찌는 그런 게 아니라 몸이 붓기 시작하는 게 보인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혈압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혈압이 올라가면은 내 몸의 신체 중에서 좀 혈압이 약한 부분이 신장이거든요. 신장을 쾅쾅쾅 때리니까, 신장은 우리 한마디 커피 필터처럼 이렇게 필터가 있는데 압력이 세지니까 필터가 점점점 멀어지겠죠. 간격이 커지겠죠. 그러면 그쪽으로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엄마들 아기 키우려고 고기 먹는데 그게 다 소변으로 매일매일 빠져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기도 잘 안 클 분들은 내 몸 자체가 신체 밸런스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내가 특별하게 뭐 먹은 것도 많이 없고 입덧 때는 먹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좀 몸이 움직인 것도 없는데 붓기 시작한다 그런다면 이런 뭐 고혈압이나 혈관질, 임신성 혈관질환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원인은 일단 식단부터 해서 잘 이렇게 뭐 추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 저는 산모분들 만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아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머지 반은 산모분은 생활 관리에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40주까지는 가야 돼요. 임신 막달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생활 교정밖에 없어요. 약을 쓸 수 있어요, 저는요. 하지만은 약 쓰는 거는 엄마들도 싫어하고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 약을 사용하는 경우는 필요 최소한도로 줄여야 되고, 그럼 나머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생활 습관이죠. 그런데 생활 습관만 조절 잘해도 진짜 리스크 높으신 분들도 막달까지 안전하게, 아기도 안전하고 엄마도 안전하게 잘 갈 수 있어요. 특히 운동하고 식이 조절이 제일 중요한데, 운동은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운동은 혈액순환을 시키기 위한 운동, 한 20분, 30분 산책 정도 이것만 해도 충분하세요. 나머지는 식단 조절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너무 조절 잘 되는 몸, 건강하신 몸에서는 큰 의미 없어요. 그냥 다 알아서 내 몸이 조절해줘요. 그런데 내 몸이 조절을 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분들은 더 무염식이라든지 고단백 식사라든지 아니면은 저탄수화물 식단이라든지 이렇게 조절을 좀 해드려야 되죠. 어느 정도 그 혈압치가 네. 어느 정도 돼야지 위험한 겁니까? 집에서 좀 봤을 때. 원래 고혈압이 있으신 분하고 임신성 고혈압은 다른 개념이에요. 원래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고혈압 약을 드시면 임신 중에도 드셔도 되는 고혈압 약이 있거든요. 네네.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잘 조절하면은 건강한 다른 산모분들이랑 차이 없는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관리해보면은 고혈압 있으신 산모분이어도 관리만 잘 되면은 임신 그 결과에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임신성 고혈압은 임신으로 생긴 고혈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 20주 이후에 혈압이 140에서 90 이상 체크가 되고요. 그리고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산모분들이 병원에 임신 중기 넘어서 병원에 오시면은 저희가 오시자마자 자, 소변 검사 먼저 해주세요라는 말씀을 많이 할 거예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임신성 고혈압은
일찍 발견해서 조절만 잘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혹시라도 발견이 늦어진다거나 그랬을 때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경우가 임신성 고혈압이 생겨서 3일, 4일 만에 잘못되는 경우를 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속도가 나빠지는 속도가 되게 급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찍 조기 발견 그리고 나쁜 아웃컴을 예방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엄마들 이제 출산 준비할 때 보면 체온계를 그렇게 미리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저희들도 그걸 막 이렇게 사드리고 선물 드리고 그러거든요. 네. 이거 혈압계를 그만큼 위험하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잖아요. 되게 좋은 지적이세요. 네네. 체온계는 아기들 위해서 사용하는 그렇죠. 거지만은 혈압계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혈압 관리하셔도 되는데요. 요즘 워낙 보건소 같은 게 잘 돼 있으니까 그쵸. 그냥 산책 삼아서 그 앞에 지나다니다가 한번 이렇게 재보시는 버릇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임신성 저혈압도 있습니까? 그런 거? 저혈압은 병이 아니라 컨디션이에요. 컨디션. 네. 그거는 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생리적으로 정상 반응이에요. 정상 반응. 네. 고위험 임신에서 태아의 기형 네. 이 부분인데 요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위험 임신에서요. 고령 산모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시는 이유가요. 고령 산모가 되시는 분들은 35세 이후에 태아 기형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령 산모가 고위험 임신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보통 유산의 위험성이 12.5%로 보고 있는데요. 이미 40세가 되면은 20% 가까이 올라가요. 그리고 35세가 넘으면은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1.5배 정도가 더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35세 이후부터는 검사를 더 열심히 하게 되죠. 검사 방법도 점점 발달해가지고 예전에는 다 35세 넘으면 무조건 양수 검사해야 된다고 해서 정말 배에다 주사 바늘을 꽂아서 검사를 했었었는데 요즘은 검사 기법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엄마 피를 가지고 검사하는 쪽으로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고령 산모 같은 경우에는 기형아 검사나 이런 부분들 검사를 좀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모르는 저희가 봤을 때는 네. 그러면 자연 임신보다는 네네. 고령 임신했을 때 이런 사전에 검사를 많이 한 임산부들이 이런 기형아 검사를 더 철저히 하니까 네.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출산하지 않을까라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요즘 추세는 그렇죠. 그러니까 임신 전부터 계획 임신을 하고 해서 자기 몸 상태 확인해서 문제 있으면 교정하시면서 임신 시기도 결정하시고요. 그리고 임신하셔서 계속 병원에 오시면은 저희가 스케줄 맞게 아기 필요한 검사, 엄마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안타까운 경우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엄마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수 분열 과정에서 잘못된 난자가 만들어지고 그 난자가 수정하는 바람에 유산이 되거나 또는 기형아가 만들어지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기형들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임신 9주, 10주 안에 대부분 유산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유산하시는 좀 안타까운 경우에도 더 건강한 아기를 갖기 위한 우리의 과정이니까 절대 슬퍼하지 말라고, 엄마 잘못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기를 넘어서 그러니까 염색체가 되게 중요한 염색체라고 하면은 유산이 됐을 텐데 유산이 안 되는 경우가 다운 증후군이에요. 다운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21번, 18번 같은 경우는 크게 아기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나중에 태어나기까지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다운은 30세까지 살고 어떤 다운은 오래 못 살고 이런 여러 타입의 기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다운 증후군은 검사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닙스 검사라고 해가지고 non invasive예요. 한마디로 비침습적 검사를 통해서 엄마 피를 통해서 거의 99%까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5세 넘은 분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보험이 안 돼서 권고사항으로 돼 있지만은 저는 산모분들한테 많이 닙스로 검사 12주 때 조기 발견하자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기형아 선별검사가 통합검사라고 해서 12주에 한 번, 16주에 두 번 해가지고 검사 결과 합쳐서 통합검사라고 하거든요. 거기서도 예전 쿼드 테스트에 비하면은 검사 찾아내는 확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93%까지 찾아낸다고 돼 있는데 그래도 그 7% 못 찾는 거에 대한 엄마들의 불안감은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보는 게 고령 산모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보험이 안 된다는데 금액이 그래도 엄마들은 현실적으로 그런 걸 궁금해하거든요. 네네. 그럼 많이 비싸요? 보통 양수 검사를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가까이 잡거든요. 그러니까 양수 검사만, 그러니까 염색체 검사만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다가 좀 빨리 검사 결과 보는 검사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그런데, 이 닙스 검사는 대략 50만 원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근데 뭐 또 막상 따져보면 우리 애기에 대해 평생을 좌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정도는 뭐 주말에 놀러 한번 안 가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럼요. 그런 부분도 되고 양수 검사라면은 엄마도 이 부담감이 크지만은 가격적으로도 비싸고 이거는 빨리 볼 수 있고 그리고 한 5일에서 7일 정도면 검사 결과 바로 받아볼 수 있거든요. 양수는 배양하는 데만 2주 가까이 걸려요. 그래서 검사 결과도 빨리 얻어보고 엄마의 마음의 평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몇 주 정도 되게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는 거죠? 스 같은 경우는 10주부터도 가능하다고 10주. 돼 있는데 검사 원리가 엄마 피에 아기의 DNA가 떠다녀요. 프리 네. DNA라는 게 그걸 찾아서 증폭시켜서 검사하는 건데 문제는 10주에는 프리 DNA 양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최소 12주 정도는 넘어서 검사하는 게 좀 확실하게 재검 확률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1주 넘어서부터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은 12주 넘어서 안전하게 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검사 결과 안 나왔을 때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프리 DNA로 검사를 한다고 해도 간접 검사예요. 네. 즉 아기를 직접 검사하는 게 아니라 모체를 검사함으로 해서 아기의 상태를 추측해보는 간접 검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직접 검사가 필요합니다. 직접 검사란 보통 우리는 16주에 양수를 뽑아서 그 안에 떠다니는 아기 세포를 얻으면 직접 검사가 되거든요. 근데 16주까지 기다리기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육모막 검사라는 걸 해요. 아기의 육모막을 직접 채취해서 거기서 육모막은 아기 영역 있거든요. 거기서 DNA를 추출해서 검사를 해보게 되겠죠. 그러고 이제 확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왜 그걸 여쭤보냐면 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결과를 알았으니 네. 그 하루하루가 너무 이제 속상할 거잖아요. 치료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면 염색체 이상은 갖고 태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치료의 개념이 아니에요. 관리의 개념이죠. 앞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의 문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낙태가 헌법 불합치가 돼서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낙태에 대한 헌법 불합치 그럼 어디까지 낙태를 허용할 거에 대한 이슈가 바로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6주, 17주에 양수검사로 확정이 됐을 때 거기까지는 낙태를 허용해 두지 않나 해가지고 20주 이까지는 낙태 허용법을 넓히자라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24주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그 24주는 아기가 나와서 크라잉, 호흡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주수가 되고요. 그런데 18주나 20주까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허용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고위험 임신에 대해서 예방법이 있을까요? 고위험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저질환이 있던 분이나 몸에 어떤 소인이 있는 분이 임신 중에 나쁘게 되는 게 고위험 임신이죠. 네. 그리고 다둥이 임신이나 전치태반 같은 경우는 미리 예방하거나 그런 건 불가능하겠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자기가 기저질환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가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임신을 하는 게 중요하시겠죠. 결국 엄마나 아빠가 건강한 몸 상태에서 임신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네. 임신할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있으면 고령 산모가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걱정이 드시는 분 같은 경우는요, 평상시에 꾸준히 운동하셔서 몸 관리하시고, 그리고 그 먹는 습관 말씀드렸잖아요. 좀 짜게 먹는 습관이 있으면 습관 좀 바꾸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좀 줄이면서 자기 그 영양 상태를 맞춰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임신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엽산 같은 거 미리 좀 드시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더 좋으시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금은 변화가 되는 게 산부인과를 네. 성인이 되면 네. 정말 정기적으로 자주 하는 것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또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저희 엄마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산부인과 가기 좀 두렵고 그랬는데 자주 해요. 그게 또 맞는 얘기죠. 습관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네.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참 그 검사하는 거나 그런 게 좀 뭔지 마음이 불편하신 건 이해는 해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2년에 한 번씩 20세가 넘으면은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잘 안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맞아요. 많으세요. 그러니까 쑥스러워, 나는 아직 어린데 뭐 이런 걸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어리기 때문에 따님들이나 그 동생분들 어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세가 넘으시는 동생이 있으면은 꼭 산부인과 검진, 그러니까 매년은 아니더라도 2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다른 문제 없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일찍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면은 대단치 않았을 경우도 조금 늦어지면은 다른 더 큰 절제술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맞아요. 만약에 그 고위험 임신에 대해서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필수적으로 검사를 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고위험 임신이라고 더 특별한 검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규칙적으로 정기적인 산전 검사하시면서요, 꼼꼼하게 산모랑 아기 상태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리스크 위험 요소가 발견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특정해서 저희가 관리가 들어가죠. 고위험 임신에서 관리는 보통 아주 특별하게 예외적인 경우 말고는 32주부터 개별화된 관리를 저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개별화된 관리라는 게 보통 우리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임신 중기 이후는 한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2주에 한 번 보기도 하고, 조산 있으신 분들은 1주에 한 번씩 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기를 최대한 만사까지 끌고 나가서 이른둥이를 안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결국 우리 산부인과의 목표, 결국 우리 산모들이 저희한테 병원에 오시는 이유는 아기를 건강하게 낳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폐성숙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가 최대한 끌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은 그 임신을 유지함으로 얻는 이익이 만약에 이른둥이 조산을 시킴으로 해서 얻는 이익보다 조금 약할 때는 그때는 빨리 아기를 낳기도 해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엄마가 위험한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는 결국 엄마가 위험하면 아기도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일부러 조산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기 폐성숙제를 미리 투여해서 저희가 최대한 나와서 아기가 인큐베이터에서 오래 있지 않도록 나와서 빨리 건강해지도록 합병증 없도록 그렇게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고위험 산모에서 그 위험한 게 임당, 그다음에 고혈압, 또 이제 기형아, 태아 이렇게 세 가지겠네요. 그거 외에 조금 뭐 또 우리가 걱정돼야 하거나 위험한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전치태반이 있을 수 전치태반. 있고요. 그리고 자궁 무력증에 의한 자궁 무력증이라는 별개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자궁 무력증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경험적으로 한번 생겼기 때문에 다음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경우고요. 그리고
전치 태반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태아가 생기고 태반이 거기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서 관리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출혈되지 않게 관리 잘 주다가 마지막에는 꼭 제왕절개를 하셔야 되세요. 왜냐하면은 자연 분만을 하는데 태반이 밑에 막고 있기 때문에 출혈이 위험할 수 있어서 엄마가 생명의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해서 꼼꼼하게 꼬매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조사는 최근에 제일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자궁이 조금 약해지면서 그리고 엄마들이 사회적 활동이 많아지면서 임신 중에 많이 쉬지를 못해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산 같은 경우는 또 관리만 잘 되면은 37주까지 잘 끌고 나가서 건강하게 아기 다 낳게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아랫배가 뻐근하게 뭉쳐지면서 밑 빠지는 느낌이 들 때 배가 규칙적으로 계속 배가 뭉칠 때 그럴 때는 꼭 병원에 와서 확인 한번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이제 그 선생님들은 요즘에 이런 방송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은 그거 큰일 나. 꼭 치료받아야 돼. 그거 안 하면 마치 뭐 세상에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원장님은 괜찮아. 괜찮고 근데 그거 조금 이상이다? 그러면 그때 와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네, 맞아요. 어머니들이 더 마음이 좀 편안하게 심신의 안정까지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엄마들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건강하게 우리 애기 건강할까요? 많이 묻는데요. 잘 먹고 잘 자고 그거가 건강한 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의 평안이 가장 좋은 그 태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면은 아기는 알아서 건강하게 크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거 나한테 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막상 만성 봤을 때 병이 있고 컨디션이란 게 있어요. 임신을 하면은 당연히 평상시 일반 생활함과 다른 컨디션이 되거든요. 그 임신성 생리적 변화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봐드리는 거는 그거는 정상적인 변화예요. 근데 그 변화가 좀 뒤쪽에 나타나야 되는데 좀 일찍 나타났어.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엄마를 생활을 조절해서 뒤쪽까지 편안하게 넘겨주면은 그다음부터 정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관리하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만약에 첫째를 낳았을 때 고위험 산물에 포함됐어요. 네. 그럼 둘째도 반드시 그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그러니까 전치 태반이 첫째 때 있었는데 둘째 때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첫째 때 임신성 고혈압이 있다고 하면은 다음번에 임신성 고혈압이 생길 확률은 조금 더 많이 높아지겠죠. 하지만은 첫째 때 임신성 고혈압 확률은 조금 더 높아요. 둘째 때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타나요. 그리고 당뇨 같은 경우는 첫째 때 임당이 있었으면 둘째 때 임당이 조금 더 증가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산모분 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먼저 확정짓는 게 필요하고요. 엄마들끼리 많이 정보를 많이 교류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산부인과 와가지고 한번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은 보면은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바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큰 병 아닐 때는 엄마들끼리 이렇게 스몰 토크 얘기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다가 큰 병을 놓칠까봐 그거는 제가 당부 좀 부탁드릴게요. 고위험 임신에 대해서 요즘에 너무 어릴 때 친구들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속을 수 있다고. 네. 청소년기 임신도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산모 몸 상태가 완전히 성숙하기 전에 미성숙된 상태에서 임신을 하기 때문에 엄마 성장할 거를 아기가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엄마 성장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신체에서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다른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고위험 임신으로 보는 거예요. 특히 그 청소년기 임신에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많은 지지가 좀 필요한 상태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 출산을 했는데 네. 그때 고위험 임신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한참 성인이 되고 나서 네네. 둘째를 출산하게 되면 네. 그때는 좀 괜찮을까요? 아니면 전혀 연관성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충분히 성숙한 다음에 다시 임신할 때는 다른 위험성은 없으니까 청소년기 임신은 조절을 해야 되지만은 만약에 생겼을 때는 좀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위험 임신이라고 해서 출산법이 또 달라진다거나 뭐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을까요? 관리만 잘하면 그냥 똑같이 가는 겁니까? 출산의 원칙은 산모 골반 상태랑 아기 머리 상태, 그리고 자궁 수축력으로 저희 구성되는데 아기 상태만 괜찮고 산모분 상태만 안정적이면은 분만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 고령 임신의 경우 나이가 많이 산모님들이 나이가 드시면은 유연성이 떨어지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골반 이완이 잘 안 돼서 아기가 잘 못 내려오는 경우가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왕절개하는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시험관 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연분만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그 태아 곤란 상태가 태아 스트레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 같은 경우 너무 힘들게 아기를 가셔서 보니까 미리부터 나 언제든 수술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그러죠. 그냥 수술하는 거 억울하니까 날짜라도 사주라도 좋은 시간 받아오시라고 그거 다 맞춰드린다고 그렇게 해서 낫게 합니다. 네네. 또 한편 할 때 그런 고위험 시험관이랑 무조건 뭐 보면 주위 얘기만 듣고 제왕절개 무조건 한다. 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까봐. 네. 하지만 또 그런 또 분만법에 대해서는 또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또 준비를 또 다양히 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 전국에 있는 명의를 찾아가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1년 만에 모셨지만은 그래서 흔히 속된 말로 뽕 뽑을 겁니다. 2탄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2탄 또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고위험 임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저는 저 궁금증도 풀었네요. 고위험 임신을 해서 무조건 고령 임신과 이게 같은 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라는 거 좀 이렇게 밝혀졌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고위험 임신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또 함께 해주신 엄마들에게 대해서 네. 당부의 말씀이나 뭐 좋은 얘기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위험 임신이라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산모분 상태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산모분 건강 상태에 맞춰가지고 알맞은 치료법 그리고 알맞은 관리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산모분들이 모르면 일단 두렵고 무섭잖아요. 무서우면 자꾸 엉뚱한 안 하던 걸 하게 되면은 그게 아기한테는 전 더 안 좋다고 봐요. 산모분들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요. 그리고 우리 산부인과 원장님들 경험 많으시니까 안내 받아서 끝까지 만사까지 잘 끌고 와서 아기 건강하게 그리고 활짝 엄마도 건강한 모습으로 두 분 만나게 되는 길을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국에서 출산과 육아에 가장 SC는 SC 제1산부인과의 홍직식 원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 건강에서 궁금하시면 강진구에 있는 SC 제1산부인과로 한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즐거움은 저희 두근두근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즐거움과 웃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 2배 되도록 잠시 후 2부에서 라이브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